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된 설전의 윤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안 나오신다는 거 제가 언제 설득해서 나오셨는데 하이 그리고 현재는 IM투자증권의 고태범 본부장님, 세디서치 본부장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돈이 된 이야기 좀 전개하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잘 안 나오시는데. 그러게요. 그래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또 방송 맡으신 거. 축하할 일이니까. 근데 제가 정말 오늘 방송 참 기분이 좋은 게 우리 고태봉 센터님 하면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제가 잊지 못한 순간이 있어요. 오늘 딱 어디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의 혼자서 그냥 30분 세미나에 2시간을 혼자 해가지고 제가 기다린 기억이 있는데 동시에 센터장이 되셔서도 1년에 한 4번 정도 굉장히 뎁스한 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깊고 통찰력 있는 자료를 내기 쉽지 않은데 오늘 방송 전에 재수가 좋게 또 자료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어떤 자료죠? 일단은 뭐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패권 전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요. 어떤 우리 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표면만 봐서는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세 같은 경우도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을 광인으로 묘사한다든지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바텀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케이오스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인간도 정치적 동물이고 늘 뭔가의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싸우듯이 이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가도 이 패권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매우 심각하게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던 물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이 두 패권 국가들의 싸움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도대체 왜 이런지에 대한 그냥 고민을 뭐 자료에 좀 담아봤습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여의도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라 기업체들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업체에서 부르시죠, 이거. 기업은 뭐 아무래도 제가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요. 결국은 뭐 지금까지 LLM 같은 뭐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 AI가 인바디드 AI라고 그러죠. 그렇죠. 몸뚱이하고 AI하고 같이 결합되는 형태가 많은데 특히 저희가 GDP의 24%가 제조업인 대한민국에는 특히 피지컬 AI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정말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에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요. 대기업이나 정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굴을 뵈니까 우리 고태복 센터님은 저 트레이드마크 안경도 있고 굉장히 댄디하신 분인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 방송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제 또 피부를 좀 했어서 피부가 약간 고르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드리면 제가 고태봉 우리 센터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목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근데 전 딱 떠오른 게 기회의 창? 보통 패권 전쟁 하면 전쟁하냐, 뭐 기술 전쟁이냐, 뭐 이런 건데 저희 기회의 창이라는 단어가 독창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차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오퍼튜니티라고 미국 내에서 실제로 미국의 초조함을 표현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이라는 게 닫히고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뭐 열린다는 건 아무래도 이 포지티브한 거겠지만 닫힌다는 건 네거티브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미국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성장했을 때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패권 1위 국가인 미국으로서는 2위 국가인 중국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시진핑이 오랫동안 또 정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48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생각하는 게 2030년도가 되면 기회창은 완전히 닫힌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이 기회창이 닫히기 전에 뭔가 2위 국가인 중국을 손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기회창이 닫히기 전에 중국을 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관세라든지 최근에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뉴스 플로우들
이 어떤 미국의 어떤 패권에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한참 중국이 막 커질 때 막 미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 했는데 못 따라잡고 있잖아요. 근데 고 센터님 생각에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패권이라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하드 파워만 있었을 때는 패권이라는 게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뺏으면 이기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전 시대인 구소련하고 뭐 미국하고는 결국 국방을 가지고 싸웠죠. 그때는 이제 하드 파워였지만 최근에 저희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패권이라는 어떤 용어가 굉장히 좀 재밌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로 하여금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이 비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느냐, 쉽게 말하면 끌어들이는 힘이 있느냐인데 거기를 구성하는 게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적 영향력이라든지 뭐 사회적 자본, 뭐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가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2021년도에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의 75.2%까지 따라붙었어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최근 들은 다시 65% 언더까지 떨어뜨릴 때까지는 미국은 달아나고 중국은 눌렀죠. 그쵸. 이게 뭐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GDP가 달러 베이스다 보니까 뭐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더 벌어지겠습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기억해 하실 95년도로 기억나는데요. 1995년도에 일본이 미국의 GDP 71%까지 따라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플라자 합의라든지 이런 이후에 점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15%가 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따라붙었던 패권 2위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밟는다라는 것 제가 역사 교훈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일본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하드파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소련도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뭐 미국에 거의 필적할 수준, 그다음 우주 기술까지도 사실 거의 필적한 수준이었는데 상용화, 상업화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경제 붕괴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최근 중국의 존재는 구소련의 국방력,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국방력 지출 쪽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지금. 그리고 경제력에서는 뭐 압도적 2위죠. 그래서 구소련과 일본을 합친 정도의 파워가 중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적수는 처음 만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거대 담론인데 사실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든 간에 미국을 패권이 넘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도전했던 뭐 일본은 경제로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소련도 결국 군사력으로 도전했다 실패했는데 중국은 조던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 미국이 걱정한다는데 제가 이제 약간 자료를 보면서 불편했던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하면 굉장히 국가 주도잖아요. 맞습니다. 좀 뭔가 우리가 추구했던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 성장해야 하는데 결국 어느 모델이 우위에 있냐 본다면 앞으로는 국가 주도가 모델이 더 위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그게 저희가 돈 많은 사회주의는 처음 겪고 보거든요. 돈 많은 사회주의 재미있는 용어네요. 진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007년,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국가가 주도하는 모든 아젠다가 많이 희석됐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나사 하게 되면 야 미국의 국가의 돈을 가지고 그렇죠. 맞네요. 진짜. 굉장히 멋있었. 달파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자율주행도 달파 뭐 얼반 챌린지에서 나온 거고요. 네, 맞아요. 예. 뭐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제 달파의 주관 하에서 생겼던 파생된 기술들이거든요. 뭐 우리 알파넷에서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달파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면 맨하탄 프로젝트 이후에 굉장히 국가 주도로 뭔가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08년도 기억나시죠? 민간한테 나사도 이양한다. 듣고 보니까 미국도 결국은 패권을 차지할 때는 국가 주도였네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국가가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졌죠. 국가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후에 나사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나 뭐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한테 우주 기술들이 이양되기 시작하고요. 알파 같은 것도 대부분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생겨난 이유도 민간 기업한테 맡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 주도로 바뀐 거죠, 미국이.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특히 저희가 AI라는 거는
데이터를 먹고 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센터님 생각하시기에 네. 그 중국이 국가 주도로 데이터 모아 했을 때 모으는 거하고 민간 기업이 고객님 저 데이터 좀 주시죠 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결국 걔네들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 본위로 뭔가 한다는 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나 방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표상이었는데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일사불란한 게 뭐냐면 특히 중국은 3인 이상 기업들의 공산당 지부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기획을 대부분 다 공산당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컨트롤 타워겠죠. 어떻게 보면 각 기업에 컨트롤 타워 하나씩 다 이렇게 배치해놓고 마치 우리가 뭐 자동차다 그러면 통신용 AP가 박혀있듯이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 이러는 건데 좀 서둘러 주시오. 혹은 반도체 기술이 지금 부족하니 반도체 굴기 언제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맞춰 주시오. 적자봐도 하시오. 맞습니다. 네. 적자 번 거 우리가 보존해 주겠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이 빌드업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게 자본주의 하에서 계획 경제하고 사회주의에서 계획 경제는 아예 그 규모 스케일이나 속도나 아니면 거기 임하는 기업체들의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잘 아는 화웨이, 저는 이게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의 부름과 국가의 리퀘스트가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회주의이지만 국가 본위로 뭔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라는 게 일단 중국의 무서움이죠. 제가 화웨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화웨이 옛날에 뭐 이거 망한다 하던 회사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연구 개발비가 거의 세계 6위라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있습니까? 이게? 중국이요. 이번에 양회에서 중국이 얘기했던 총 R&D 예산이 4조 위안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 190원 뭐 20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0원 잡으면 800조입니다. 800조의 총 R&D를 쏟아붓는 국가다. 근데 800조라는 R&D가 뭐 전혀 외계 기술 같은 데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미국도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타겟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를 해서 만약에 그 R&D 예산을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한쪽은 확 크고 한쪽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가 좀 생각나는 게 처음에 그 중국에서 뭐 2차 전지하고 뭐 전기차 한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는데 그냥 밀어붙이기가 되더라고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도 BAT라고 뭐 바이두라든지 텐센트, 알리바바 굉장히 그때만 해도 좋았죠 중국이. 네. 그리고 뭐 주가도 컸고 시가총액도 컸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야 그렇게 첨단 기술이 있었는데 왜 2015년 물론 2012년도에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첨단 제조의 중국 제조 2025를 얘기를 해요. 그 10년 동안 빌드업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니 왜 첨단 IT로 갔다가 하필 제조업이냐 생각할 텐데요. 그게 지금 제 선생님 말씀하신 CATL 같은 배터리를 세계 1등으로 만들어냈고요. 비아디 같은 전기차를 세계 1등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다음 초고속 열차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연장거리 42,000km가 넘도록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세계 1위. 네. 그다음 최근 들어 저희가 가장 핫한 조선. 그러니까요. 뭐 슈빌딩 쪽도 세계 1등이 됐죠. 그게 전부 다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 같은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만든 거는 아마 시진핑 집권 전까지 뭐 후진타워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쪽에 굉장히 빌드업이 됐지만 본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 또 구미에 맞는 또 새로운 신진 세력이 필요했겠죠.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었고요. 거기는 거의 다 세계 1등이 될 정도로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DX 시대는 그랬다 치는데 제가 DX라는 건 결국 뭐 사물인텔은 클라우딩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특히 중국의 연구가 굉장히 뛰어나고 인력이 맞습니다. 많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최근에 아마 논문을 보시면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X, W, ZH 이런 게 많습니다. 네. 뭐 싱, 왕, 쫑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 이름이군요. 왜 그러냐면 스탠포드나 MIT에서 나온 논문들이 최근에 가장 핫한 논문들 보면 제일 제2저자에 반드시 이런 스펠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I의 3대 요소가 보통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데이터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저희가 딥식 때문에 화들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미국 내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요, 대부분 중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그런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고 미국 내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는 정말 미국이 탁월하기 때문에 왜 하필 다 미국에서 나올까라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주제이지만 근데 그 연구자들이 왜 중국인이 많을까도 굉장히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하버드 대학의 최근에 뭐 22% 정도는 외국인들을 뭐 15%까지 줄여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죠 지금.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 내에 중국 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요. 특히 스템 쪽은 거의 중국 분들이 섭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죽했으면 인원수를 통제하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미국이. 그 말 들으니까 그럼 트럼프가 그냥 약간 미친 사람이 아니네요. 하버드에서 이렇게 몰아낸다는 거는 결국 중국인들이 유학을 와서 결국 기술력을 가져가면 그게 바로 패권의 힘이라고 보니까 줄이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력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 중국이 어떤 그 텀이 굉장히 좁아져요. 예를 들면 미국이 한 3년 4년 앞섰다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무슨 기술이 나오면 바로 중국에서 나오죠. 예를 들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나오자마자 뭐 유니티 로보틱스라든지 뭐 에지봇이라든지 이런 로봇이 나오는 거 보면 실제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로봇 회사에서 휴머노이드가 5종류가 나온다든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퍼부어서 만든 기술들이 저는 뭐 불과 뭐 몇 개월 차이 안 나고 중국에서 바로 나오고 특히 상용화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상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그럼 뭐 광의에 보면 이것도 결국 스파이 활동이네요. 가서 공부해서 뭐 그런 의심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유학생들 결정하는 권한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왜 나왔나 했더니 결국 심사를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직접 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많은 애꿎은 한국 유학생들도 뭐 비자 발급이 뭐 힘들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뭐 그런 이제 지류에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저 트럼프 저거 왜 저러나 싶은데 미국 내에서는 그만큼 초조한 겁니다 지금. AI 선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 선점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작동한다는 의미로 지금 계속 들리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아까 제가 패권을 얘기할 때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뭐 문화력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AI하고 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잘 연상은 안 돼요. 센터님 방송이 잘 되려면 알고리즘이 잘해서 무슨 경제하게 되면 윤지어 딱 뜨게 되면 방송의 트래픽이 늘겠죠. 올드해가지고 잘 안 돼.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문화력을 계속 제가 봐도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그만큼 익스포저 커지면 그만큼 제가 봐도 많이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 한국의 K-팝도 사실은 이런 플랫폼이 없었다면 아니면 OTT라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K-드라마가 이렇게 확산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AI는 문화력을 증폭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기술이고요. 특히 패권의 가장 핵심은 예전에는 패권이 하드파워하고 동일시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번 러우 전쟁 때 저희가 느꼈던 게 뭔가요? 야, 저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상대했을 때 세계 어떤 군사력 지수라든지 등수에서도 저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항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 보면 위성과 드론 이런 것들을 연기한 굉장히 어떤 다각적 시스템이 서포트를 해줬죠. 무인 힘이 있죠. 그렇죠. 그게 저희 보통 Unmanned Weapon System (UW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지 판단의 주체가 병사였죠. 근데 이번에 보셨겠지만 모든 소부대 전투에서 드론과 로봇이 동원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국방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투는 드론이, 전쟁은 사람이. 재래식 무기인 장갑차나 탱크를 타고 깃발을 꽂는 건 인간이 해야죠. 근데 전투에선 드론과 로봇이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AI 기술이 곧 국방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 패권에 또 기술이 있죠. 결국은 아까 R&D 예산 말씀하셨는데 막대한 R&D 예산을 쏟아붓고 이게 기술이 빌드업되고 기술이 결국은 다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AI처럼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인터넷 하듯이 그냥 디지털 공간 내에서 그냥 사부작 하는 게 이제 LLM이었다면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좀 더 편리하고 도와주긴 하는데 이게 세상을 바꿀까 싶지만 이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물리 세상에서 AI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물론 범위가 피지컬 AI가 더 큽니다만은
인바디드 AI라고 보통 부르는 게 몸을 입은 AI거든요. 자동차에 AI가 들어가면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가 되는 거고요. 기계에 AI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로보틱스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인지 판단 제어를 스스로 하는 로봇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또 아주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이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 제조입니다. 제조. 인지 판단 제어를 인간한테 의탁하지 않고 로봇이 100% 생산을 하는 거가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럼 이건 특히 미국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인 GDP의 10%밖에 안 되는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그냥 AI건 다르다. 제조업과의 결합이 결국 인더스트리의 아주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제가 로보틱스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휴먼 로보틱스인가?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중국은 뭐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도 벌써 거기까지 군사도 들어가고 특히 휴머노이드 부분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또 나는 로봇 청소기밖에 모르는데 로봇 청소기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전제품 중에 가장 컴플렉시티, 복잡도가 높은 제품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로봇 청소기를 얘기하세요. 네, 좋더라고요. 저 쓰니까. 왜냐하면 인지 판단을 해야죠. 뭘 피해가야 되는지 어딜 청소해야 되는지 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터를 스스로 굴려서 해당 지역 가서 제어를 해야죠. 그래서 불도 켜서 또 그렇죠. 또 해. 인지 판단 제어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뭐 모터, 엔코더, 리듀서라는 것들이 컴바인된 형태가 액추에이터인데요. 이게 아까 중국 제조 2025, 즉 10년 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본 게 이 액추에이터 쪽입니다. 그리고 아마 히토류 최근에 이제 뭐 해외 공급 안 하겠다라고 네. 중국이 얘기했는데 뭐 디스트로슘이라든지 아니면 네오듐 같은 뭐 중히토류나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모터의 힘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그렇죠. 왜냐면 우리 모터를 뜯어보면 뭐 코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영구자석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히토류를 넣게 되면 모터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모터를 잘한다는 것은 히토류의 천국이죠. 가장 많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모터의 힘, 그 다음에 엔코더는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 회전까지도 측정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리듀서는 뭐 예를 들면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이라든지 관절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뭐 30개에서 50개가 붙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 사실 로봇이 보면 뭐 로봇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뜯어보면 전부 다 액추에이터 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 10년 동안 이 액추에이터 연구 개발에 엄청나게 매진해 왔다. 그게 최근 들어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깜짝 놀란 게 야 중국의 액추에이터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고요. 대량 생산 능력이 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시장에 좀 생각나는 게 있어 그런데 자료 중에 중국이 로봇 관련 특허를 총 특허의 3분의 2까지 가져갔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정말 궁금해요. 우리도 이제 로봇이 앞으로 미래다. 한국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우리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제 기억나는 거는 현대기아차도 좀 하고 있고 뭐 삼성도 인수해서 하고 있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즉 기계공학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형태를 만든 게 제법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어려운 개념이 DOF라고 있습니다. Degree of Freedom이라고 실제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인간이 자유롭게 관절을 움직일 그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관절을 전부 다 관장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룰 베이스 이럴 때는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라는 전부 다 if를 쓰게 되면 이거 뭐 이 수많은 너무 복잡하네. 이 네. 모든 행위를 다 어떻게 규정을 네. 하겠습니까? 그래서 AI가 생기기 전에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인 AI가 있으니까 이게 더 잘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삼성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나서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LG도 궁극의 가전은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 주신 현대자동차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요. 또 의왕에는 의왕 로보틱스 랩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SK도 최근에 통신과 연결되는 로봇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업들이 로봇 쪽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문제는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AI가 있나요?
아, 갑자기 말이 팍 막히는데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AI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대부분 다 보면 마치 뭐 우리 iOS하고 안드로이드 처음 생겼을 때 둘이 굉장히 경쟁을 했듯이 지금 미국, 중국 두 개가 AI의 큰 축이에요. 말씀 주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19등밖에 못했던 중국이 그렇죠. 굉장히 낮았죠. 네, 그러니까 AI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AX의 시대에는 압도적 2위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도 어떤 종사자들이 이렇게 AI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봤더니 사실 상위 20% 논문의 47%가 중국인에 의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AI 자료나 알고리즘도 대부분 중국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중국이 AI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는 데이터 수집이 잘할 수 있고 예. 감시에도 불만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 민간 기술에서 개인의 정보를 저희 그 불평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동력이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처럼 계속해서 민간 주도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계속 헷갈려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회주의면 창의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는데 제가 올드한 생각이네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이.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적대감이라는 게 그래서 패권 전쟁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생각할 때 네.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둘이 자유주의 진영이 나누었을 때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네.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죠. 네. 그래서 둘 다 서로를 악마화하죠. 악마화하는 게 결국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7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건비지만 그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잠깐 언급 주셨지만 저도 이 중국을 이렇게 건강하다고 보지 않는 게 APT31이라고 해서 이 사이버 해커 조직들이 있습니다. 없는 기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얻어내야 되거든요. 진짜로 현실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중국 정부에서 제가 관리하는 해커 조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굴기나 이런 쪽에 부족한 기술들은 많이 그쪽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조직을 단속하는 조직을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봐도 창의적인 미국이 이겨야 저희가 보긴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 많은 사회주의 저희가 처음 겪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게 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저도 굉장히 주시장 기대감을 높이는 게 주주자본주의라는 건데 주주자본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주주 가치를 중시하고 단기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장기적 고위험 투자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한계가 있는 바에 비해서 중국은 적자 봐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 지금 반도체를 포기하는 것도 신기하거든 저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중국의 지금 그 공업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업 수익이 뭐 인더스트리얼 프로핏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그라스 프로핏이에요.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매출 빼기 원가를 한 겁니다. 여기는 뭐 판관비 이런 것들 포함 안 되는 개념인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예요. 평균이. 그러면 아니 기업이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어떻게 안 망하지?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식 사고인 거죠. 뭐냐면 사회주의는 저희 목사님도 저하고 뭐 연배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저희 옛날 또리장군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너무 그런 얘기하지 마시죠. 아니 왜냐면 그 사회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 협동 농장이나 협동 이제 무슨 이제 이런 회사에서 뭐 채찍질하면 뭐 조지 오래 뭐 인민들이 뭐 계속 뭐 피를 토하면서 일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자동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800만 대가 넘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판매되는 건 2,700만 대, 수출 500만 대.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급 과잉인 거예요. 설비 과잉이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가동률이 59%입니다. 지금 평균 가동률이. 그러면 59%면 자본주의에서는요. 74% 언더로 떨어지면 무조건 적자예요. 그렇죠. 망해야죠. 다 망해야 됩니다. 안 망하잖아요. 왜냐? 만약에 어셈블리, 최종 조립을 하는 완성체가 무너지면요. 밑에 있는 밸류 체인, 부품사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고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네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회주의 국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근데 뭐 우리가 글로벌 태무화라는 것도 뭐냐면 재고가 쌓이게 되면 전 세계 드미니미스 같은 제가 해외 직구 같은 걸 쫙 뿌려버리면 되고요. 왜냐하면 관세가 뭐 예를 들면 600불 언더의 관세를 결국은 안 하는 국가가 제법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800불 언더예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에서 800불 언더는 관세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합쳐보면 제법 커요. 전체 중국 수출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급과잉 걸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고용을 유지하고 그래서 소비를 살려라 라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자료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야, 이 전쟁을 중국 같은 경우 2049년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0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패권 1등이 되겠다는 게 중국의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은 야, 당나라 시대는 우리가 전 세계 40% GDP를 쥐락펴락했는데 지금 18% 정도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중국몽인데 2049년까지는 어떻게든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게 중국 생각이고 미국은 그렇게 되나 봐라. 일본처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네요. 무서운 단어죠. 이거는 동양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버티겠다는 뜻이네요. 버티겠다는 겁니다. 버티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국가는 뭐 중간 선거가 됐든 선거가 됐든 언론이 됐든 아니면 뭐 결국 이해관계자가 됐든 결국 지금 트럼프도 이해관계자에 둘러싸여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의 한 80%도 전부 다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트럼프는 굉장히 강해요. 지금 강한데 미국 내에서 도와주지 않죠. 트럼프를. 물론 그의 뭐 화법이나 아니면 뭐 하는 어떤 이 행동의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전 타임리하게 또 미국에 필요한 사람인 게 왜냐면 마치 오바마나 바이든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정의 뭐 내지는 이 도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금 미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굉장히 그 도전적인 주제를 던지신 건데 결국은 트럼프가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기를 다 겪어본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기라는 기회를 줬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바이든한테 줬을 때 바이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국은 백도어, 우회 수출로 중국을 막았더니 백도어로 다 들어오더라. 그렇죠. 또 하나가 아까 드미니미스 말씀드렸지만 야, 전체 수출의 5분의 1 정도 되는 게 해외 직구로 그냥 바로 들어오더라. 근데 관세가 무관세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기술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유출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이브한 상황을 트럼프는 직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48개월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2년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없는 정책을 초반에 몰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1월 20일 날 대통령 이제 취임했으니까 불과 지금 5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한 5년 정도 된 그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뭐 제가 보기엔 뭐 7월 달 돼서 관세 유예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기본 관세가 2.5%가 평균이었던 국가가 10%가 됐으면 몇 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4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25% 상호 관세에서 10%가 됐더니 저 트럼프 꼬리 내렸다고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이 관세가 전체 세입에서 한 809억 달러 정도가 됐으니까 1.6%밖에 안 돼요. 원래 적어요. 예. 적은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5월 달 한 달 동안 들어왔던 관세가 223억 달러였어요. 엄청 늘었네. 그러니까 800억 달러가 작년 한 해였는데 한 달 동안 223억 달러 들어왔다는 거는 세입에서 관세 효과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트럼프가 무슨 노이즈 만들고 떠나서 비포 애프터만 보자는 거예요. 트럼프 재임 전, 재임 후 봤을 때 관세가 엄청나게 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세입에서 상당 부분이 돈이 들어왔고요. 이거 가지고 결국은 뭐 세입 세출에 밸런스가 안 맞죠. 지금 왜냐면 작년 말에 1.8 트릴리언 달러가 재정 적자였으니까요. 이거 메이크업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트럼프도 생각이 아예 없는 양반은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그 상호관세 25% 아직 남아 있어. 너 3개월 동안 나한테 보여줄 거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서 이런 기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각 국가별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최악의 경우 트럼프 입장에서죠. 최악의 경우 지금 관세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중국 순 같은 경우는 뭐 20% 펜타닐 관세다 10% 기본 관세 30%가 됐으니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이것도 재밌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제품 가격이 100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FOB 즉 한국까지 다 갖고 와서 한국에 배 실을 때까지 딱 전까지가 FOB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운임할 때 계산. 그렇죠. 운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할 때 그거 그렇죠, 넣냐 안 맞습니다. 넣냐 갖고 그렇죠.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의 FOB 베이스의 가격은 60% 수준. 물론 미국보다 매우 싸죠. 그만큼이네 딱. 그 정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토탈 코스트 오브 TCO 빼기 FOB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운임비, 탁송료, 뭐 그다음에 뭐 하역료, 그다음에 무슨 뭐 보험료 포함시키면 또 애드가 되겠죠 여기다가.
거기 이제 FOB 베이스에 관세가 쌓이니까 여기 30%, 54%, 145% 우리 저 시나리오 3개였죠 원래. 들어가면요 30에서 54% 구간만 관세를 쌓아도 가격이 붙어요. 미국 제품 가격하고. 그 경쟁이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하는 거 보고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 생각하면 미국 제품 가격에 경쟁력이 있느냐만 놓고 딱 보시면요. 지금 감세해주겠다 그러죠. 법인세를 감면하게 되면 가격이 또 떨어져요 여기서. 네. 그러면 30에서 54% 구간 내에서만 만약에 관세가 형성되면 미국 가격이 붙습니다 지금. 그러면 리쇼링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미국 제조업이 미국 들어와서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현재 미국 제조업은 다 떠나 있잖아요. 뭐 과거에 애플, 뭐 델, 뭐 다 제조 공장을 이전해 버렸는데 맞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FDI 그래서 해외 외국인 투자들 중에 보면 2023년도 1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공장 지어주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죠 한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GM도 뭐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갖다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GDP에서 10%밖에 안 되는 제조업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12, 13, 14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시면요. 말씀하신 피지컬 AI라는 거는 인바디드 AI, 바디를 만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그게 제조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야, 미국 제조는 인건비 너무 비싸. 네. 그리고 숙련도가 너무 낮아. 그리고 공급망이 하나도 없어. 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피지컬 AI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로봇이 직접 만들어주면 굉장히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현재 제가 궁금한 게 워낙 자동차 오랫동안 베스트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굉장히 대규모 라인을 짓잖아요. 맞습니다. 예. 둘의 어떤 라인의 차이가 이런 자동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게 80년대 만들어진 울산 공장과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공장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지금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컨베이어 방식을 떠나서 최근 들은 하나하나를 결국 다 따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AI가 들어가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의장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뭐 저 커팅을 하고 용접을 하고 도색을 하는 건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 2만 개가 되는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꾸미는 거는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이 로봇이 들어가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죠. 텍사스 공장을 5초에 한 대를 만드는 속도로 만들겠다. 그러면 60분으로 따지게 되면 1시간에 720대가 나옵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알라바마 공장 만들었을 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게 1시간에 68대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그래도 1분에 한 대 엄청난 거네요. 한 대 이상 나오기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근데 720대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제조업 다시 갖고 올 수 있어요. 생산성 혁명이네요. 혁명이죠. 그래서 로봇이 결국 미국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최근에 뭐 구글이나 특히 테슬라도 지금 보면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공장을 만드는 공장이 될 거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공하고 나면 이 공장 팔겠다는 거거든요. 이 공장 시스템을. 결국 그게 미국에서 꿈꾸고 있는 제조업의 재부흥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리쇼링 했을 때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게 결국 세금 문제도 있지만 노동 숙련도가 떨어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이. 그렇죠. 그게 왜냐면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숙련도는 AI가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더 잘하죠. 더 잘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UPH 인간보다 왜냐면 이 720대 1시간에 720대면요 시속 4.3km예요. 생산 속도가 그렇죠. 인간이 따라붙기 어렵죠. 그래서 그게 결국 미국이 꿈꾸고 있는 넥스트 결국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에 팔란티어도 뭐 정부나 국방부나 기업체에 자기들 시스템을 판매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미국의 뭐 넥스트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최근에 어찌 됐던 간에 이제 매크로하게 본다면 달러 자산이 좀 약해지고 미국에 돈이 나와서 위안화도 강해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기초통화 논쟁도 나오잖아요. 뭐 고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제가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전쟁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전비, 전쟁 비용입니다. 예. 그러면 둘 다 돈을 퐁퐁퐁퐁 찍어냅니다. 아까 제가 돈 많은 사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결국은 기축통화국가라는 건 뭐냐면 돈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차용증은 신용도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계속 꿈꿔왔던 게 우리 예전에 화폐 전쟁 잘 보셨겠지만 저도 뭐 1, 2, 3권 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너무 올드한 얘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위안화는 근본위 화폐로 가야 된다. 네. 결국은 금을 계속 매입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 또 하나가 뭐냐면 CBDC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이민을 디지털 위안화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거래할 때 굉장히 이제 편의를 주겠다는 거고 중앙 정부가 발권을 하겠다는 건데 미국에서도 최근에 나왔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죠. 나와서 최근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 128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지만 거의 10배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1조 달러가 넘게 들어간다면 제가 약간 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도치를 해서는 트리핀 딜레마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들의 핵심일 텐데 달러를 계속 찍어도 이 화폐 가치가 계속 유지되겠어라는 근본적 질문? 이게 정말 이거 들어보면 이거 갖고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이건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예요. 간단치 않은 간단치 문제인데. 않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글로벌 GDP 글로스하고 결국은 기축통화를 원하는 수요하고 봤을 때 미스매칭이에요 지금. 그렇죠. GDP 글로스가 더 빨라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가치가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근데 이제 위안화 같은 야 달러 대신에 다른 통화가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위안화가 세계에서 2%인가밖에 안 되는데. 2.18%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뭐 중국이 대서특필한 게 뭐냐면 야 스위프트망에서 결제해서 엔화를 추월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이 어떤 거냐면 우리 국제 결제망인데 엔화보다 위안화를 결제한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위까지 올라와서 야 기축통화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라고 막 스스로 자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CBDC가 나올 때쯤 되니까 미국이 결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로 이걸로 어쩌면 이 소위 가상화폐라는 곳이 이제 드디어 메인스트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렇죠. 들어오고 이게 결국은 이제 뭐 달러가 어떻게 보면 페그가 되는 거 연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의 가장 약점인 미국 국채를 만약 중국이 매도했을 때 굉장히 큰 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뭐 SLR 같은 거 규제를 풀어줘서 미국의 은행들이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든지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거의 1조 달러가 되는 국채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이건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에요. 자본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또 한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결국은 달러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아까 이제 전략적 인내를 49년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캐시 버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아무리 후퇴해도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도 안 돼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기축통화 갈 수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의 운영은 이런 거죠. 그 미국도 저희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 상향하고 있지만 이게 벌써 90번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였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근데 문제가 아까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광인이라고 보지만 왜 세입과 세출의 이 불균형을 막으려고 그러냐면요. 뭐 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세출을 줄여라가 도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테슬라 머스크 나와서 뭐 해도 한번 하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입을 늘려라가 관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1.8 트릴리언 달러의 갭을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서 결국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세출 중에 제일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비하고 이자 비용인데 같아졌습니다.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게 천조가 이제는 이자로 나가는 거죠. 더 늘어나요? 1.1 트릴리언 달러였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오바마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메디케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04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2 트릴리언 달러 넘습니다. 지금 금리 유지되면 큰일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못한 게 지금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사실 트럼프는 원하는 걸 다 얻게 되는 거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49년까지 중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또 하나는 미국이 이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트리핀 딜레마에서 얘기하듯이 흔들리겠느냐라는 부분이 이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귀결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재정의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LJ프리 같은 지방 그림자 금융 때문에 얘들도 부채를 다 합쳐보면 국가 GDP의 원래 88%라고 알려져 있지만 합쳐보면 130%는 넘습니다. 지방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면 미국이 지금 120%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부채가 많습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비관론자분들은 결국 이 뎁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뎁은 이제 멈추지 않는 열차가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좀 약간 변동이 있지만 이 두 국가의 말씀대로라면 이 두 패권 전쟁에서 돈을 줄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대안이 있느냐예요. 그 답은. 그러면 예를 들면 유로화니? 아니면 엔화니?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CBDC도 마찬가지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면 달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패권 전쟁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애들 싸우는 것처럼 유치하긴 하지만 봤을 때 결국은 돈을 찍어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왜냐면 지금 벌써 R&D 예산이요. 미국의 70% 수준까지 육박했어요. 중국이. 거기다 아까 말씀했지만 인건비가 7분의 1 수준이라면 이 똑똑한 중국의 박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웃풋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무슨 국방 쪽도 드론, 로봇, 무인 잠수정, 무인 잠수함 아니면 무인 수상정 이런 것들이 중국이 만들어내는 속도가 아까 말씀했지만 특히 선박 쪽에는 미국의 200배가 넘어요. 그러면 전쟁 수행 능력이라는 게 러우 전쟁 때 또 포탄이 수급이 안 되니까 우리 풍산 거 갖다 썼잖아요, 그죠? 그 결국 제조 능력이 곧 국방력, 패권하고 연결된다는 결국 겁니다. 리쇼어링은 결국 패권 전쟁에 결국 군사력도 중요하니까 결국 리쇼어링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패권이 예전에 하드 파워가 전체 패권을 좌우했던 게 이 소련 때 아니고 구 냉전 시대. 제가 놀란 게 유럽의 군비를 재무장하려고 해도 만드는 기업이 없다고.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 능력이 굉장히 여력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지금 탄식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생태계를 통째로 중국에 넘겼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자유화 될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저희. 빌 클린턴이 2001년도에 결국 얘기했던 게 그거죠. 야 분명히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돼서 우리 친구가 될 거다였는데 한국처럼 될 줄 알았죠, 저도. 이렇게 공산주의를 더 강화시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생태계를 다 넘기고 나서 지금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갈 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AI라는 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념과 체계라는 꼬리표가 붙는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국의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SDV라고 얘기하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자동 하드웨어를 견인하는 그런 기술들은 야 우리 정보 다 수집해 갈 거 아니야. 이거는 적국에서 전쟁터 한복판에 놨던 트로이목마다 그러니까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미국 입장이에요. 용납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앞으로 모든 인간이 예를 들면 제가 툴 인지 판단의 주체는 사람이고 제어만 기계가 했던 게 우리가 도구의 인간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지 판단 제어를 전부 다 기계에 이양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인화 혁명, 인류 역사상 첫 무인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공장이나 모빌리티나 전쟁이나 할 거 없이 인간은 뒤에서 컨트롤하고 얘들이 전쟁하는 시대가 왔을 때 그럼 그때 국방력과 패권의 핵심은 뭐냐? 아까 AI 3대 요소가 되는 거죠.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그렇게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미국은 그렇게 치사하게 젠슨 왕을 못 살게 그러는 이유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반도체가 들어가는 순간 중국하고 미국과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의 컴퓨팅 파워만 예를 들면 블랙웨어나 루빈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요. 지금 화웨이 어센드 같은 거 쓰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속도가 빨라져요. 마지막 퍼즐이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막아야 이 시점을 계속 벌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더 그렇죠. 창이 닫히기 전에 창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창이 닫히기 전에 일단은 반도체를 가지고 창을 더 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하고 있다. 이제 본론하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고래 싸움에 미중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명 시대가 됐는데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실용 외교 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 그냥 부족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제, 이념이란 꼬리표가 붙는 굉장히 민감한 기술과 가치 중립인 기술은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들어간 볼트 너트, 예를 들면 고무,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가치 중립이죠. 그거 다 써도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은 가성비가 있는 중고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메라, 센서 AI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이건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야 태양광 패널 너무 싸서 수입을 했더니 그 안에는 인버터에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더라. 그 기사가 나왔던데. 기사 나왔죠. 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지컬 AI나 아니면 그 IoT 사물 인터넷이 되면요. 클라우드가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 개체를 얘기합니다. 이 개체 안에다가 그 센서를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우드에서 생각을 더 했어요. 무럭무럭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해줘야죠. 이걸 또 수집할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런 시스템, 통신용 AP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OTA, 오버 디 에어라는 게 무선 업데이트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주고 데이터도 갖다 주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야 미국에 있는 유력한 인사인데 저 집에 예를 들면 중국산 전기 로봇 청소기가 들어갔는데 IP를 추적해서 알아냈어요. 근데 카메라가 몇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럼 바로 연결해서 카메라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로봇 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어 프로그램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니티 로보틱스 지원 로봇에도 백도어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뭐 그게 물론 이제 미국에서 더 중국산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음모론적으로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화웨이가 똑같았죠. 화웨이가 5G 통신에서 우리하고 결국 한 라인 계속 연결하고 싶은 국가는 다 뜯어내. 그렇죠. 네. 그래서 60개 국가가 더 크린 네트워크에 가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웨이를 안 쓰겠다고 결의한 국가가 60개였어요. 화웨이 서버 쓴 나라들은 다 문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체제 이념이란 꼬리표가 붙는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세퍼레이트 될 거다. 물과 기름처럼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이 자국 공급망이나 밸류 체인을 쪼개겠다는 게 너 누구 편이야?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도 최근에 뭐 소버린 AI냐 인클루시브 AI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국가가 관장하는 AI, 하나는 보편적 AI.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합니다. 인클루시브 AI는 뭐 우리 메타의 뭐 라마처럼 전 세계와 연결이 돼 있어서 데이터를 막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클루시브는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상호 교류하고 뭐 어떻게 업데이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증류라고 그럽니다. 증류를 해서 더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성장하는 애들. 근데 국방, 한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들이나 의료 정보라든지 국가가 절대 누구한테 줘서는 안 될 쪽은 팔란티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도 서버린 AI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한국의 작전 계획, 작계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에 유출되거나 일본에 유출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상호 교류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과 중국은 결국 편가르기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스템을 쓰는 너희들은 못 믿겠다가 될 거야 앞으로. 반대로 미국 시스템 강하게 쓰고 있는 쪽은 중국 애들이 야, 우리하고 결이 안 맞아. 그래서 결국 편가르기는 계속될 거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생겨 먹은 게 누구 편이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쪽은 뭐 어찌됐건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진영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붙어야 맞을 거고요. 대신에 가치 중립적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성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는 이런 제가 봐도 실리를 좀 취해야 되겠다. 와 진짜 어려울 것 어렵습니다. 같다는 들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이 한쪽 편을 들게 되면 시장 반쪽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이죠. 분명히 이제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반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중국과 드론을 싸워야 되는 이제 오퍼X라는 게 뭐냐면 방위 시스템을 드론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중국 드론이 미국 내에서 91, 92%가 중국산 드론이에요. 그리고 포브스에서도 되게 재밌는 걸 낸 게 뭐냐면 야 미사일과 모든 국방 무기에 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으니 중국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도 못 한다는 되게 자조적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무서운 얘기죠. 네. 그래서 제조업을 어느 정도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하고 결국 동맹국들과 계속 뭔가 이제 이 무리를 짓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예가 방위 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쟤들 한국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했을 때 물론 이제 미국 편에 가깝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나토나 이런 쪽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는 공유할 수 없죠. 맞아요. 근데 제3국가들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는 국가라는 포지션도 되게 괜찮고요. 반면에
나토나 미국 이 포탄하고 호환이 돼요. 우리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미사일을 제가 탑재할 수 있고요. 이런 호환성이라는 게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 편이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위상은 제3국가의 무기를 팔아도 크게 위협되지 않는 국가. 그 포지션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제품에도 포지션이 된다면 한국은 특히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에서 굉장히 우리는 좋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계속 3위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1, 2위만 얘기하면 사실은 답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독일, 일본, 한국 중에 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일 잘했어? 물어보면 한국이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2위였거든요. 그렇죠.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에. 그러면 AX, AI로 변화되기에는 디지털이라는 계단을 넘어서 AX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날로그에서 멈춰있던 일본은 AX로 한 방에 도약하기는 굉장히 좀 그쵸. 많이 제가 봐도 건너뛰어야 되는 거고요. 독일 역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지멘스라든지 많은 기업들한테 요구했던 게 당시에 우리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제일 먼저 갈 게 독일인 줄 알았어요. 당시만 해도. 왜냐 인더스트리얼 4.0을 만든 게 독일이니까요. 그쵸.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 애가 독일에 있어서 하는데 IT 열쇠 그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초조하고 답답한데 그 제조업 강국인 독일하고 일본 비해서는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 한국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신정부가 들어설 때 뭐 AI 쪽에 100조라는 마중물을 붓겠다는데 이거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 작은 돈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돈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기왕 써야 된다면 제대로 좀 써라.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뒤로 후퇴합니다. 그냥 뭐 토목공사 하지 말고 맞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데 제발 쓰지 말고 이번엔 좀 AI나 이런 데서 그리고 그냥 R&D 인력들에 좀 정부에서 대규모로 좀 지원을 해준다던가 맞습니다. 뭐 이런 거 해줘야 뭐 따라잡지. 그러지 않으면 힘들 저희가 것 같아요. IMF 겪었을 때 이제 DJ가 잘했던 게 뭐냐면 통신망을 깔았던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의 인프라인 통신망은 정말 우리가 빨리 선각자적 생각을 가지고 깔았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AX로 전환을 그 누구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못 깔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저는 선행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말씀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도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윤센의 돈 되는 썰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태범 센터장님 들어오셔서 어때? 괜찮으셨나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워낙 해안이 있으신. 저 얘기한 게 아니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국도 새로운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뛰어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